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30이 만드는 미래당의 김소희입니다. 2030이 만드는 당이에요?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만들어졌어요? 미래당? 2017년 3월에 창당했고 지금 한 3년? 2년, 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원이 모두 몇 명? 한 12,000, 15,000명? 요 사이쯤이요. 당원들이 전부 20, 30대예요? 네, 다들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 당원의 나이 제한이 없고 주요 그렇게 활동하거나 주 당직자들이 거의 다 2030 그 청년들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녹색당은 요새 당원이 얼마 됩니까? 저희도 비슷한 수치고요. 1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3,000명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와, 생각보다. 권리 당원은 녹색당이 많으실 거예요. 당비 네. 내는 당원은 네. 녹색당이 더 많고.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살짝 두려웠습니다. 뭔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 네. 계시구나.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2017년 3월? 네네. 얼마 안 됐군요, 정말. 네. 그래도 녹색당은 꽤 역사가 되잖아요. 네, 녹색당은 2012년도에 창당한 그러니까요. 당이고요.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민들 끝에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래당이 추구하는 미래당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미래를 기성세대에 맡길 수가 없다. 우리 문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청년 문제가 10년 넘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손으로 좀 풀자는 그렇게 의견 모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뭐 청년 독립, 기본소득, 국민주권, 통일한국 이렇게 4대 정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주로 다룰 소재는 특히 이제 청년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이 주거 빈곤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 젊고 진보적인 신생정당 두 당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이 조국 후보자의 이 논란 오늘 기자간담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당론이 있나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려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 청문회를 무조건 개최하자 했는데 그게 지금 무산돼서 기자간담회로 대체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희도 청문회까지 지켜보아야 그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당론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었던 어떤 의혹들, 따님에 대한 입학 부정에 대한 의혹, 혹은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그냥 의혹 제기 수준에서만 그치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조차도 하나 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간담회에서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안 됐다고 보세요? 저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근데 조국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그때 나왔었던 어떤 질문들,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더 정확하게 모른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2부가 시작되잖아요. 예. 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청문회가 열려서 다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미 청문회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문회 열었으면 정말 오늘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기자간담회 보면서도 아까 위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이래서 청문회를 정말 해야 되는구나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기자님들의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게 이제 사실 확인과 아직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의견 묻는 정도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후보자의 대답조차도 되게 모른다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책임 의식이 없는 것에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주도권이 검찰 측으로 가버리게 됐잖아요. 검찰 측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이것의 진실 여부가 가려지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청문회라고 하는 원래 우리 법에 규정되었었던 그런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게 저는 알겠어요. 구체화되면 자꾸 이 얘기는 이 정도 합시다. 네네. 오늘 진짜 해야 할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네. 다만 결론적으로 두 분 혹시 결론 내렸어요? 조국 후보자는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청문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문회 안 한다니까요. 저는 기자간담회든 청문회든 더 봐야 되겠다. 네, 더 아직 봐야 될 결론은 것 없다. 같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아마 당초 사법개혁이라고 많은 그런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했던 것만큼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부적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자, 주거빈곤 심각하죠? 네. 아무래도 김소희 대표께서 먼저 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청년 주거빈곤, 뭐 아동 주거빈곤 되게 많은데 청년 주거빈곤이 가장 좀 심하지 않나. 예. 2030 청년들에게 집이 곧 빚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2015년에 보면은 37%가 1인 청년 가구가 지금 주거빈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제가 봤을 땐 30대 미만에서 그 층에서 주거비로 지금 분담하고 있는 비율이 30%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소득에? 네, 거기도. 그리고 30대 미만 또 월소득이 한 150만 원 미만이 좀 평균적인데 그러면은 주거비 내고 나면 사실상 거기다 또 플러스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도 나가는데 요런 게 되게 크다 해서 주거비를 아끼려고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고 네. 그다음에 더 열악한 환경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직장을 통학 뭐 1시간 이상을 걸리면서 저도 예. 지하철 타면서 지옥철에 시달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신지혜 위원장. 네, 저도 그 왜 요새 사회에서 부르는 새로운 신생어가 탄생했잖아요. 지옥고라고 지하, 옥상, 고시원 이것을 지옥고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고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죠. 저도 고시원이랑 쪽방촌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살았던 고시원은 신촌에 있었던 고시원이에요. 근데 고시원이 보통 밖에 창문과 연결되는 방이 있고 복도 쪽에 있는 방이 그 복도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밖으로 연결된 창문이 없는 방이 아예 있어요. 창이 없는 바깥 창이. 그럼 예. 가격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밖에 창문이 없는 방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내 몸 하나를 누이면 광이 꽉 찹니다. 그리고 뭐 요리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죠. 공동부엌이 있기는 한데 거기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요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폐를 끼치는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카레 하나를 뭐 딴 데에서 슈퍼 같은 데서 사가다 놓고 거기 부엌에서 그 흰 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니까 이제 그거랑 카레랑 계속 매일 먹고 야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샐러리를 사다 먹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끼니 하나 그 집 안에서 챙길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정말 몸이 아파지더라고요. 뭐 건강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쪽방촌에 살았었을 때는 한 4평짜리 방 안에서 살았었는데, 그곳은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어르신들도 월세 한 8만 원 뭐 내시면서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시는데 막 집에 수도가 터지고 보일러가 안 되고 그 환경에서 겨울이랑 여름을 버티고 근데 저는 이런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 주거 기준 이하에 사시는 표준 주거 기준 이하에 사시는 세대 수가 114만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가구들은 자기 생명을 집 안에서 보호조차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거 빈곤층을 다룰 정확한 제도나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도시에 지역의 유령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재개발해서 빨리 그 집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또 그 안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작년 겨울 보세요.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그 성매매 직결지 화재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여인숙 최근에도 화재. 있었고 전주에서도 화재 사건이 있어서 또 많이 돌아가셨고. 알겠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일반 그 약자들은 생명조차 삶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처절해요. 솔직히 생각하면. 무슨 획기적 대안 없습니까? 녹색당이 갖고 있는 우리 미래당이 갖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100년 임대주택 이런 게서 100년이란 말 되게 상징성 있는 말이고 임대주택에 기한을 두지 말자. 최소 20년 해서 주거를 보장하자. 그리고 일정 시간이 돼서 내가 이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 하면 사는 여기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방식인데 지금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많은 게 미혼, 비혼 청년들은 이걸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그 가구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청년주택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게 지금 되게 실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주변 그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주변 이제 원룸이나 이렇게 건물주분들께서 반대를 하세요. 명분사는 청년들이 뭐 동네에 들어오면은 동네가 뭔가 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파고 들어가면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뭐 영등포 임대주택에서 막 이렇게 농성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부동산 이런 기득권들이 이 주거 정책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첫 그다음에 번째니까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그죠. 근데 그게 특히 대폭 확대가 청년층, 예. 이게 지금 물량으로 투입하고 있어요. 예. 보통 주거 정책을. 근데 이게 아니라 좀 더 되게 다변화된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세대나 지역이나 계층 간으로 되게 다양화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결혼하고 애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이런 기준으로 그냥 퉁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공급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결혼하고 자녀 있는 거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대폭 임대주택 숫자가 늘어나면 미혼 청년 세대에게 한때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임대주택 이 자체도 되게 힘든 게 그 청년들은 보증금 1,000만 원도 사실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주택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에도 그 예, 한도도 굉장히 못하죠.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주택 들어간다는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되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다양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이 갈 수 있는 임대주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보증금이 낮거나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 임대주택도 있어줘야 한다.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국선 공인중개사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국선 공인중개사. 네, 그러니까 공인 노무사처럼 예.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 예. 사실 이 공인중개사의 입장 부동산 중개업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건물주 입장을 대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집을 많이 보여주기 편한 그런 거 위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주거 환경이 좋은지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공공 영역이 필요한데 국선 공인중개사.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건 아주 좀 참신하네요. 이건 좀 쉽지 않아요. 이것도 부동산 중개협회라는 되게 막강한 협회. 그쪽에서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강력한 정책이나 제도로 뚫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저희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그 정책, 주거 정책의 기조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마치 주거 정책인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함은 즉 이것을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집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 기조를 예. 정책 안에서도 갖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조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건 집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제가 비주거 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비주택에 해당하는 집에 사시는 분들, 그 악족방촌, 고시원, 그다음에 뭐 비닐하우스 이런 비주택을 없애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월세 상한제나 표준임대료 계약제가 그것의 첫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임대료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집의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의 평균 값, 그 다음에 그 주거 자체의 뭐 연한, 그 다음에 내부의 컨디션, 집의 컨디션 이런 것 같은 것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나 정부 자체에서 표준임대료를 산정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것에 준하는 형태의 임대료를 임대인은 받아야겠죠.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면적이면 임대료가 얼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그냥 어긋나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 시장 논리에 맡기게 되면 집세 혹은 임대료를 누구도 규제하거나 혹은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거나 혹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표준임대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임대료를 기준을 넘지 않는 임대료 문화가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 계약을 갱신을 할 때 한국은 항상 그냥 집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월세가 막 오르잖아요. 예, 예. 뭐 어떤 데는 2배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리는 폭을 제한하는 네. 그런 게 전월세 상한제죠. 네, 그렇죠. 네. 요게 세트로 운영이 될 때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비주택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바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제도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주택 바우처 같은 것들을 세입자한테 제공을 하여서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도 지역 정부에게 돈을 지원을 받고 조금 더 나은 주택에 가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론으로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지만 저는 3가구 주택 제한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가구 주택? 네, 3가구, 그러니까 3주택, 한 아하. 1가구 3주택 제한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주택 이상은 아예 못 갖게? 네, 아예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제재 정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근데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요. 네. 아직 당론화된 적은 없습니다. 1가구 3주택 제한제 얘기하니까 우리 김소희 대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저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이 주거의 문제가 합법화된 좀 불공정,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불공정의 불평등이 너무 합법화된 게 진짜 제일 문제다. 예를 들면은 한 명이 어떤 경우는 20채, 200채를 갖고 계신 분도 그렇죠. 있어요. 네. 혼자서 200일을 돌아가시면서 사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던 쪽방촌이나 그런 지역구에 사는 사람은 자기 한 평, 어떻게 보면 감옥보다 좁은 공간에서 맞아요. 햇빛도 안 드는 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제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파격적이고 새롭지 않나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으로의 철학적 전환이 우선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제안들 100년 임대주택, 국선 공인중개사, 표준임대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1가구 3주택 상한제. 언젠가 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정말 도입이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월요일의 플랜 B 여기까지입니다.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